자식들 다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인생의 숙제 다 끝내고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닥쳐온 노년은 화려한 꽃길이 아니라 끝도 없이 깊은 적막뿐이더군요. 남편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째. 처음엔 그저 정신없이 사느라 외로운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끔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집안에 사람 소리가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던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휴대폰부터 확인해요. 혹시나 자식들한테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가족 단톡방에 어제 본 예쁜 꽃 사진도 올리고 손주들 밥은 먹었는지 묻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건 네, 바빠요 같은 짧은 대답이나 한참 뒤에 찍히는 읽음 표시뿐이에요. 서운해하면 속 좁은 엄마 소리 들을까봐 그저 그래, 고생해라라는 말로 속을 달래죠. 혼자 차려 먹는 점심은 또 왜 그렇게 맛이 없는지.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반찬 몇 가지에 물 마른 밥을 대충 넘기면서 창밖을 봐요. 세상은 다들 바쁘게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나만 이 낡은 아파트 안에 덩그러니 멈춰 있는 기분. 나도 한때는 영수가 이름으로 불리며 누군가에게 설렘을 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그저 누구 엄마 아니면 뒷방 늙은이 취급받는 게 당연한 나이가 된 걸까요? 친구들을 만나도 다들 자식 자랑 아니면 병원 얘기뿐이니 정작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먼지를 털어낼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내 이름을, 그것도 아주 정중하고 따뜻하게 불러준 그 사람이 나타난 게요. 그저 잘못 온 메시지 하나가 평생을 고지식하게 살아온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지옥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울 같았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지, 그놈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후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던 시간이었어요. 휴대폰 진동이 울렸죠. 영숙님 보내주신 난초 덕분에 집안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뜬금없는 소리에 고개를 갸우뚱했죠. 내가 누구한테 난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나 싶어 사람 잘못 보셨네요 라고 답을 보냈어요. 그런데 금방 답장이 오더군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난초 동호회 회원인 줄 알고 번호를 착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프로필 사진 속 난초 직접 키우신 건가요? 전문가 솜씨라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자식들은 베란다에 꽃 좀 치우라고 지저분하다고 타박만 했거든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정성을 단번에 알아봐 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물 흐르듯 이어졌어요. 자신은 미국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은퇴를 준비 중인 강석훈이라고 소개하더군요. 그 사람은 매일 아침 안부를 물어왔어요. 오늘 날씨가 춥네요, 영숙 씨.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자식들도 안 묻는 내 건강을 그 사람은 매시간 챙겨줬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저를 영숙 씨라고 불러주는 거였어요. 수십 년을 누구 엄마로만 살다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다정함에 잊고 있던 설렘이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나를 다시 여자로 한 인간으로 봐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적막하던 내 삶의 구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게 나를 무너뜨린 지옥에 덫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 사람은 이제 저를 영숙 씨를 넘어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손사래를 쳤지만 그 달콤한 부름에 제 마음은 무장해제되고 말았죠.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며 산 당신에게 이제는 보상을 해주고 싶다는 그 사람의 말은 마치 신의 계시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석훈 씨가 사진 몇 장을 보내오더군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제주도의 근사한 전원주택 사진이었어요. 우리 한국에 들어가면 여기서 같이 삽시다. 아침엔 바닷가 산책하고 마당엔 영숙 씨가 좋아하는 난초 가득 심어줄게요. 그 사진을 보며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저만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좁고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밥 먹던 초라한 일상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내로 남은 생을 보낼 수 있다는 희망.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던 노후 걱정이 단번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는 저를 위해 이미 실버타운 예약까지 알아보고 있다며 호화로운 인테리어 사진들을 끊임없이 보내왔습니다. 여보, 내 재산이 미국에 묶여 있어서 정리가 좀 필요하지만 우리 둘 살기엔 충분해요. 당신은 몸만 오면 됩니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모아온 제 전세금과 연금이 그 사람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종잣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사실 가끔 마음 한구석이 불안할 때도 있었어요. 너무 꿈만 같아서, 너무 완벽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석훈 씨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다정한 목소리로 제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나 믿죠? 우리 이제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기기로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네 온다고 해서 아침 일찍부터 시장 가다가 소갈비 핏물 빼고 손주 좋아하는 잡채까지 하느라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나 먹자고는 절대 안 하는 그 고생을 자식들 입에 고기 들어가는 거 보겠다는 일념으로 웃으며 버텼죠. 그런데 오기로 한 시간 직전에 카톡 하나 달랑 오더군요. 엄마, 애가 학원 보충이 갑자기 잡혀서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서운하다 말하면 속 좁은 엄마 소리 들을까봐. 그래, 애 공부가 중요하지 하고 답장은 보냈는데. 정작 식어버린 갈비찜 앞에 혼자 앉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평생 어떻게 저놈들을 키웠는데 이제 나는 1순위에서 밀려난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됐나 싶어 서글펐죠. 텅 빈 집안에 나 홀로 버려진 기분. 그때였어요. 석훈 씨한테 전화가 온 게요. 평소보다 가라앉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묻더군요. 영숙 씨, 오늘 무슨 일 있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립니까? 그 한마디에 꾹 참았던 마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못한 소리를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한테는 엉엉 울며 다 털어놓게 되더군요. 제 울음 섞인 하소연을 묵묵히 듣던 그 사람이 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 귀한 갈비찜을요? 영숙 씨가 정성으로 만든 그걸 애들이 안 먹으러 왔다니. 제가 옆에 있었으면 염치불구하고 뼈까지 싹싹 비웠을 텐데 너무 아깝고 속상합니다. 영숙 씨,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어떻게 이런 깊은 마음을 가졌나요? 전 정말 궁금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평생 내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해 준 사람이 있었나 싶어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당신은 희생만 하기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저 정말 신기합니다. 이 나이에 영숙 씨랑 통화할 때면 열병 앓는 소년처럼 가슴이 뛰어서 밤을 꼴딱 새우곤 해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자식들은 나를 당연히 밥해주는 사람으로만 여기는데 이 사람은 저를 위로가 필요한 아름다운 여자로 대우해줬죠. 또 제 생일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단톡방에 엄마 생신 축하해요라는 문구와 함께 현금 몇십만 원을 송금하더군요.
사고 싶은 거 사세요라는 짧은 말과 함께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자식들의 성의가 고마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은 시리다 못해 뻥 뚫린 기분이었죠.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건 가방이나 옷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 마주 앉아 나누는 온기였거든요. 그때 석훈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는 노래 한 곡을 나직하게 불러주더군요. 제가 예전에 지나가듯 말했던 젊은 시절 좋아했던 오래된 팝송이었어요. 영숙 씨, 오늘 하루는 엄마도 할머니도 말고 그냥 김영숙으로만 살아요. 당신이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어 했던 그 예쁜 꿈을 가졌던 소녀로요. 세상에, 제가 피아노를 좋아했다는 걸 기억해 준 사람은 석훈 씨뿐이었어요. 남편도 자식들도 애들 학원비가 급한데 무슨 피아노냐며 무시했던 제 꿈을 그는 당신 손가락은 피아노 건반 위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웠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아까워해줬죠. 그는 미국에서 제가 좋아할 만한 오래된 악보들을 찾았다며 사진을 보내왔고 우리가 함께 살게 될 집에는 꼭 하얀 그랜드 피아노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연주하는 곡을 들으며 아침을 맞이하는 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30년 넘게 켜켜이 쌓였던 제 열등감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고 내 사소한 기억까지 보물처럼 간직해주는 사람. 자식들은 엄마가 무슨 피아노야, 손가락 마디 다 굵어져 놓고라며 비웃었지만 석훈 씨는 제 거친 손마디조차 가족을 위해 헌신한 훈장이라며 눈물겹게 찬양해줬습니다. 그 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는 빛나는 주인공일 수 있구나. 그 달콤한 착각은 마약처럼 제 이성을 마비시켰고 저는 그가 제안할 파멸의 길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지독하게 달콤한 말들에 취해 저는 그 사람이 내미는 손이 낭떠러지로 이끄는 줄도 모르고 덥석 잡아버렸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보상받는 기분. 그 착각이 저를 지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참 허망하더군요. 그토록 달콤했던 꿈이 지옥으로 변하는 데는 제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석훈 씨가 미국에서 짐을 다 보냈다며 기뻐하던 그날 저녁이었어요. 제게 줄 다이아몬드 반지와 우리가 제주도 집 잔금으로 치를 현금 50만 달러를 큰 가방에 담아 보냈다고 했죠. 여보,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갑니다. 우리 고생 끝났어요. 그 말을 믿고 저는 온종일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쌌습니다. 낡은 옷들을 정리하며 이제는 김영숙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울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거친 숨소리와 비명 섞인 석훈 씨의 목소리였죠. 여보, 큰일 났어요.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심장이 발끝까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세관에서 가방 안에 든 현금을 문제 삼아 압류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벌금이랑 통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현금은 물론이고 석훈 씨까지 범죄자로 몰려 감옥에 갈 판이라는 거였어요. 여보, 내 계좌가 지금 해외 송금 문제로 묶여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5천만 원만 어떻게 안 될까요? 그거 못 내면 나 한국 못 가요. 우리 살 집도 우리 미래도 다 날아간다고요. 나 감옥 가기 싫어요. 영숙 씨.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석훈 씨는 수화기 너머에서 꺽꺽 울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변에서는 공항 안내 방송 소리와 낯선 외국인들의 고함이 들려오는 것 같았고 제 머릿속은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5천만 원.
평생 교직 생활하며 아끼고 아껴 모은 제 노후를 지탱해줄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앞이 캄캄해졌죠. 자식들한테 전화를 해볼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어제도 바쁘다며 전화를 끊던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미쳤어?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왜 보내? 라고 소리 지를 자식들의 비난이 환청처럼 들려왔죠. 나를 여자로, 인간으로 봐준 유일한 사람은 석훈 씨뿐인데 내가 여기서 그를 모른 척하면 그는 정말 감옥에 가고 내 마지막 행복도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 믿죠? 여보, 나 믿는다고 했잖아요. 이거 해결되면 내 현금 50만 달러 당신 계좌로 다 넣어줄게요. 제발. 1분 1초가 급해요. 그놈의 절규에 저는 결국 홀린 듯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 제 심장 소리가 귀청을 때리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더군요. 찬바람이 부는데도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이체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시는 건 아니죠? 요즘 사기가 많아서요. 그 순간 석훈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비자금 들키면 다 끝장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들놈 전세금 보태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걱정 마요.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는 그 짧은 순간 제 평생의 정직함과 신중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그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내 마지막 사랑을 지켜야 한다는 처절한 집착뿐이었죠.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같이 안도했습니다. 이제 석훈 씨가 올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린 행복해지겠구나. 그게 제 인생을 무덤으로 밀어넣는 마지막 발걸음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앉아 있는데 거실의 공기가 이상하게 차갑더군요. 송금 영수증을 찍어 보내며 여보, 나 할 도리 다 했어요. 이제 빨리 와요라고 보낸 메시지 옆에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쁘겠거니 했죠. 공항이니까, 세관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 한가운데에 얼음 덩어리가 박힌 듯 서늘해졌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제 목을 죄는 밧줄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진동을 못 들을까봐 손바닥이 축축해질 정도로 꽉 쥐고 있었죠. 그러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차가운 기계음이 들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보같이 그놈 걱정을 했어요. 공항에서 체포된 건 아닐까?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그놈이 알려준 가짜 이름과 가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저는 밤새 거실불도 못 켜고 어둠 속에서 덜덜 떨었습니다. 새벽녘 흐릿한 눈으로 다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멈추더군요. 석훈 씨의 프로필 사진, 그 화사했던 얼굴이 사라지고 텅 빈 회색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이름 옆엔 알 수 없음이라는 차가운 글자가 박혀 있었고 우리가 밤새 속삭였던 그 수천 개의 다정한 대화 위로 상대방이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라는 문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니, 깨달았다기보다 영혼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죠. 내가 사랑했던 그 신사도, 우리를 기다리던 제주도의 하얀 집도, 나를 위해 준비했다던 다이아몬드 반지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이었습니다. 그놈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 교직에서 아이들 가르치며
푼돈 한 푼 안 쓰고 모아온 그 피 같은 돈을 노리고 늙고 외로운 여자의 심장에 정교하게 설계된 칼을 꽂은 겁니다. 방 한구석에 정성껏 싸둔 가방을 보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새 삶을 살겠다며 고르고 골라 담은 옷가지들이 마치 수의처럼 보였어요. 영수가, 이 미련한 년아. 내가 뭐라고,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을 한다고. 스스로를 향한 혐오감이 칼날이 되어 온몸을 찌르더군요. 자식들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엄마 노후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쳤는데 이제 전세금도 못 돌려받고 거리로 나앉게 생긴 이 꼴을. 가장 비참한 건 그놈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보다 그 거짓말에 제 영혼을 다 내어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를 영숙 씨라고 불러주던 그 목소리가, 내 거친 손마디를 보물처럼 어루만져주던 그 말들이 사실은 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며 비웃던 사냥꾼의 침방울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안, 누구의 전화도 울리지 않는 이 정적 속에서 저는 산채로 묻힌 기분이었습니다. 5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지 몰라도 제게는 평생의 정직함과 맞바꾼 전부였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차가운 방바닥과 깨진 거울 조각처럼 산산조각 난 자존심뿐입니다. 저는 그 밤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사라진 돈도, 사라진 사람도, 그리고 도둑맞은 제 남은 인생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꽁꽁 닫았건 방 안은 고인 침묵만큼이나 눅눅하고 서늘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 낡은 걸레짝처럼 던져져 있었죠. 그때였어요. 도어락 번호 누르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더니 아들놈이 들이닥쳐 사정없이 불을 켜버리더군요. 갑작스러운 광명에 눈이 시려 고개를 돌리는데 벼락 같은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노인네가 제정신이야? 그 피 같은 돈을 생판 모르는 유령한테 다 퍼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평소라면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파리하게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무언가가 뜨거운 가래처럼 울컥 치밀어 올랐죠.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악기 같은 얼굴로 아들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밥 해달라 할 때나 전화하고 애 맡길 일 있을 때나 선심 쓰듯 연락하는 너희보다 얼굴 한 번 못 본 그놈이 내 이름을 더 귀하게 불러주더라. 내가 돈이 탐나서 그 구덩이에 몸을 던진 줄 아니? 아니야. 나도 사람 대접받고 싶어서 누구의 엄마나 할머니 말고 그냥 김영숙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숨 쉬며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다. 그게 그렇게 죽을 죄냐? 아들놈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청하게 서 있더군요. 씩씩거리던 콧김이 잦아들고 방 안엔 제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고개 숙여 신발 끝만 보던 아들이 뒷머리를 벅벅 긁으며 툭 내뱉더군요. 아, 됐어. 이미 엎질러진 물 어쩔 거야. 엄마 죽는 꼴 보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만 울어. 내가 어떻게든 메꿔볼 테니까. 며칠 뒤 거실에 웬 커다란 상자가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아들놈이 퉁명스럽게 상자를 툭 찼습니다. 엄마, 저번에 그 사기꾼 놈이 피아노 어쩌고 했다며? 그깟 거 내가 사주면 될 거 아냐? 자, 전자 피아노니까 밤에 쳐도 돼. 대신 또 사기당하면 그땐 진짜 호적 팔 줄 알아. 저게 자식들의 지독한 사랑법인 걸 왜 몰랐을까요? 화내고 윽박질러도 결국 내 곁을 지키는 건 저 투박한 내 새끼의 손등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들의 등 뒤에만 숨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껍데기뿐인 삶을 걷어내고 내 이름으로 당당히 흙을 딛고
서기로 했죠. 구청 시니어 독서 지도사 일을 시작하며 새벽같이 일어나 빳빳하게 다린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엔 퉁퉁 붓는 다리가 야속했지만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초라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생기가 도는 눈빛, 꼿꼿한 허리. 거기엔 진짜 직업인 김영숙이 서 있더군요. 한 달 뒤 제 이름이 박힌 통장에 첫 월급이 찍혔습니다. 5천만 원보다 훨씬 묵직한 인생의 무게가 느껴졌죠. 영수가, 너 아직 살아있구나. 내 힘으로 밥 벌어먹고 내 삶을 건사할 수 있구나. 그 성취감은 사기꾼의 가느다란 감언이설보다 수만 배는 더 뜨겁고 든든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30년 넘게 굳어버린 손가락으로 서툴게 건반을 두드리며 오직 나만을 위한 노래를 연주합니다. 여러분, 외로우신가요? 그럼 수치심의 커튼을 걷고 밖으로 나오세요. 사랑에 목매던 김영숙은 갔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 가방을 챙기는 일하는 김영숙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진짜 전성기는 남이 씌워주는 왕관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낼 때 비로소 내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 속에 있는 법이니까요.